어, 제 방송 중에 이제 유시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이 어렵겠지만 아마 오늘 제 강연만 듣고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이 끝난 다음에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물리가 생각보다 다정한 것 같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이 강연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빛에 대한 건데요. 읽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빛은 어둠의 부재다. 보통은 저희가 어둠은 빛의 부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우면 빛이 없네, 빨리 불 좀 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빛이 어둠의 부재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차차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이 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 동심원이 있는 그림이죠. 그림의 정중앙에 솔이라고 태양입니다. 태양이 정중앙에 있는 거니까 아마 이제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코페르니쿠스가 썼던 책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유명한 지동설을 나타낸 그림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게 상식이라서 우리 밖에 나가보시면 지금은 이제 태양이 안 보이겠지만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나, 내가 정말로 그거를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그림도 오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나가시면 태양이 안 보이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늦어서 곧 별이 뜰 텐데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태양과 별의 차이점이 뭘까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태양인가요? 별인가요? 놀랍게도 답은 태양과 별은 똑같은 겁니다. 태양은 가까이 있는 별이고요. 별은 멀리 있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지금보다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점 작아져서 점처럼 될 텐데 그때 우린 그걸 별이라고 부를 거고요.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이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지구로 다가오면 그러면은 태양처럼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은하의 사진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 점 하나하나가 다 별이죠. 이것들이 다 태양과 같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만 여기 지금 어림으로도 몇 개가 될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과학자들이 다 세봤거든요. 이거 다 세보는, 이거 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다 세봤더니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태양과 같은 별의 개수는 모두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1000억이라는 숫자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은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우주의 은하가 우리 은하만 있을까요? 은하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은하도. 우리 은하 말고 우리랑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 혹시 이름을 아세요? 안드로메다요? 네.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면 되잖아요. 네, 안드로메다 말고 또 있어요, 사실. 사실 훨씬 많죠. 근데 한때는 그렇게 이름을 멋있게 지어줬는데 이제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은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은하에 대한 정확한 답은 망원경이 좋아지면 많아집니다. 망원경이 좋아지면. 네, 그래서 아마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랬었는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데이터는 학생들이 외우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데이터는 2007년 데이터일 텐데 그 데이터는 1000억 개입니다. 2007년까지 관측된 은하의 개수는 1000억 개였고요. 2015년에 데이터가 더 좋아져요. 망원경이 좋아져서 데이터가 더 커져서 지금은 1조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의 개수가 어림으로 1000억 곱하기 1조 개 있는 거죠. 그러면 1하고 0을 23개를 쓰셔야 돼요. 쓰다가 하나 틀려도 모르겠죠? 빼먹어도. 지금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숫자를 좋아하죠. 근데 숫자만 들어도 그 안에는 중요한 이제 교훈이 있어요. 자, 이 그림에 나오는 저 점 하나가 별이죠. 태양과 같은. 제가 저거를 손으로 하나 지워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숫자가 저희한테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보는 저 태양이 우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면 급 겸손해집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근데 아직 저는 지구를 얘기 안 했어요. 태양만 이야기를 했죠. 별은 태양이니까.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인데 태양보다 너무 작아서 구체적으로 부피비로 120만 분의 1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주위에 태양이 어딘가 있을 텐데 외계인이 지구를 볼 수 없어요. 태양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런 곳이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지구죠.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과학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이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일 당장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란 겁니다. 우주에서. 실제 그런 일은 수시로 일어나고요. 우주에서 은하 하나, 이 정도 규모의 은하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태양이나 지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오늘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밤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 날씨가 좋은 날 밤에 이렇게 한번 누워서 별을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언제나 합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특히나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어린 학생들이 맨날 공부한다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서 문제만 푸는데 제발 좀 나가서 하늘 좀 보라고 저는 그러는데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하늘을 봐야죠. 물론 이렇게 지금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많은 별이 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밝아서 그렇죠. 100년 전에는 아마 전기가 없었을 때 이렇게 하늘이 보였을 거고요. 그때는 보름달이 아이돌 스타였을 거예요. 밤에 보름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밤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밤하늘을 보시면은 이 별 가운데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어딘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거리가 4.3 광년,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빛보다 빠른 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거기 친구가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보세요? 그러면 4년이 지나야 그 소리를 그 친구가 들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보세요? 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4년이 지나야 여러분은 여보세요 하고 8년이 지나야지만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거기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별의 거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어딘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는 그 별의 모습은 따라서 4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3년 전에 사라졌어도 우린 모릅니다. 자, 따라서 어떤 별은 10년 전의 모습, 어떤 거는 100년 전, 어떤 건 1000년 전, 어떤 건 100만 년 전, 1억 년 전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는 밤하늘의 별의 광경은 지금 이 순간 이 우주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주의 전 역사를 여러분이 한꺼번에 시공간 모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봐야 돼요. 갈릴레오가 이야기했지만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시공간 전체를 얘기하는데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그걸 보고도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주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갈릴레오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까 낮에는 굉장히 밝았지만 지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저희는 밝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밝은 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건 태양 때문에 밝은 거잖아요. 태양은 놀랍게도 지구에 아주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정말 우연이죠.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은 거리가 불과 1억 5천만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먼 것 같다고요? 빛의 속도로 8분밖에 안 걸립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은 빛의 속도로 8분 걸리지만 두 번째로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는 4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사실 태양은 정상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있을 때의 우주의 모습은 우주의 평균적인 모습은 아니죠.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의 평균적인 모습은 태양이 없을 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때의 시간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보는 이 모습이 우주의 평균적인 모습이고요. 실제 우주는 제가 동영상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광활하게 넓고요. 그 안에 별이 점처럼 박혀 있는데 별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 것이 빛의 속도로 4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그렇게 점처럼 작은 별들이 가녀린 빛을 내고 있는데 그 빛이 실처럼 이 어두운, 아주 어두운 공간을 아주 가냘프게 달리는 모습이 우주의 모습이에요. 우주는 어둡고 빛은 어둠이 없는 겁니다. 어둠이 먼저예요. 공간이 먼저고요.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한 이야기를 조금 아시겠죠? 우주에 대한 이야기,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위대한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이 답을 주었는데요. 아인슈타인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거의 모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이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칸트입니다. 칸트님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이분께서도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주의 시작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인간의 이성으로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서양의 철학적 문제였습니다. 근데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고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상하냐 하면 여기 시간이 이렇게 무한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우주가 존재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느 순간을 잡아야 되죠? 이 무한한 시간 중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이 없나? 시작이 없어도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시작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이건 어제건 이전에 존재하는 시간이 무한히 많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끝이 없이 과거로 흘러가니까. 하지만 이게 되게 이상한 것이, 그럼 어제 이전에 존재한 시간의 양도 무한대고 오늘 이전에 존재한 시간의 양도 무한대인데 오늘이 어제보다 시간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이성, 논리적인 답을 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오늘날 저 같은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대단히 이상한 논증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이상하죠. 왜 이게 이상하냐면은 물론 제가 칸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간이란 것이 무한히 이렇게 펼쳐져 있고 우주의 시작이 공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제가 여기 써놓은 식이죠. 장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이 방정식에 따르면은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을 확률이 아주 커요. 그냥 우주가 변치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팽창을 하고 있거나 수축하고 있는 것이 더 올바른 답일 확률이 큰데 놀랍게도 그 우주가 시작할 때 시간도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 방정식이 이야기해 주는 바죠. 칸트의 이야기가 이상한 것은 시간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물리학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방정식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을 뿐이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설명하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이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 당신도 이 이론을 싫어했어요. 어떻게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을 하죠? 답이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었는데 수학 문제가 답이 안 맞으면 문제를 고치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아인슈타인이 손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는 우주상수라고 부르는데 이걸 넣으면 우주가 팽창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자기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이런 짓을 했냐면은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교황청에서 환영 성명을 내놓습니다. 1950년대죠. 드디어 현대 물리학이 성경의 우주론을 입증했다고 축하하는 거였어요. 과학자들이 뒷골이 땡겼겠죠.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테니까. 빅뱅 이론이 옳다는 것은 뭐 위대한 물리학자가 풀어낸 방정식 이론이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은 예나 지금이나 무조건 중요한 기준이 실험적, 물질적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종교와 철학과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이론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이론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 틀리는 거죠. 빅뱅 이론이 맞다는 것은 아인슈타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수많은 실험 데이터들인데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여기서 노벨상이 2개나 나왔습니다.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에서부터 추론한 거죠. 왜 이렇게 과학자들이 빅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시작이 어딘지를 알아내는 순간이다.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한 문장이에요.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가 아닐까요? 어떻게 시작점을 알아내는 게 끝나는 순간이 되죠? 시작점도 모르고 떠났을까요? 아주 괴상한 문장인데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나이가 자꾸 먹으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존재 이유, 자기 삶의 의미 이런 거를 찾다 보면 처음으로 가게 된대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이 우주에 대해서는 아마 철학이 질문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까지도 인간이 끝없이 철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아닐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그렇죠? 이걸 물리학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왜 빅뱅이 있었고, 왜 빅뱅의 순간 우주가 그런 조건이었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모든 질문들은 사실 시작점에 답이 있죠. 근데 아직 안타깝지만 물리학은 빅뱅의 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빅뱅의 순간 우주는 한 점이었을 텐데 그렇게 작은 점을 기술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하고 우주 전체가 의 질량이 한 점에 있다는 얘기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높은 밀도였다는 얘기인데 그걸 기술하려면은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동시에 조화롭게 쓰는 이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이론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통일장 이론이라는 이름만 붙여놨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만들어지면 여전히 뭐 알 수는 없지만 단서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우리의 지적 탐험이 끝나는 순간도 우리의 시작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순간이 아닐까. 현대 과학에서는 그것이 빅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아마 뒤에 또 그 얘기를 할 테니까요. 아마 이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서가 무엇일지 상상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문서는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답니다. 저도 못 읽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에우클레이데스, 영어식 이름으로 얘기하기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유클리드라고 하죠.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의 일부분입니다. 기하학 원론 다 보셨죠? 예, 웃으세요? 항상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기하학 원론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고 살 수 없어요. 문명국가에서는. 여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세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네, 도형,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이거 안 배우고 졸업 못하니까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 2500년간 지구상 문명국가에서는 다 가르친 내용이에요. 누구든 지식인이 되려면 이걸 배워야 돼요. 하지만 이 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쓰여진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책을 본 적은 없거든요, 원본을. 이 책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정의와 공리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 정의와 공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논리적 규결을 써놓은 거죠. 정의란 것은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입니다. 제가 이름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시비를 걸 수가 없죠. 왜 물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돌이라고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이라고 하자는데. 그 다음에 공리라는 것은 문장이에요. 역시 문장인데 이 문장은 명제라는 특별한 문장이에요. 명제는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모든 문장이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명제들 가운데 공리라고 할 때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은 제가 그 문장을 참으로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비 걸 수 없어요. 이게 왜 참이에요? 이거 참으로 하자니까. 시비 걸 수 없어요. 그냥 참으로 하자고요. 자, 이와 같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이름을 준 것과 그것이 무조건 맞다고 한 것, 이유는 몰라요. 그렇게 두 개 써놓고 이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몽땅 다 써서 놓은 것이 이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중요한 특성을 가지게 되냐면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단 한 문장도 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책이에요. 인간이 지금까지 쓴 책 중에서 단 한 문장도 틀리지 않은 게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 책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수학은 좀 가혹하게 얘기해서 제가 수학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수학에 대해서 가끔씩 가혹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수학은 그냥 거대한 동어 반복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럴 리가 있냐고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던 기억나세요? y는 3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그만하라고요? 그 다음 어떡하나요? 줄 바꿔서 이퀄 또 쓰시죠? 또 줄 바꿔서 이퀄 또 쓰시죠? 물론 지금 제대로 이게 굴러가고 있다면 첫 번째 줄보다 두 번째 줄이 좀 짧아야 되고요. 그 다음은 또 더 짧아져서 점점 짧아져야 돼요. 맨 마지막에 되면 이퀄하고 뭐가 나오나요? 답은 보나마나 영화님은 1이죠. 풀어보면 이게 얼마나 웃긴지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 줄부터 맨 아래 줄까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퀄 0과 1을 다 다른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수학은 동어 반복이에요.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수학을 언어로 쓰는 이유는 과학이 어떤 과학 이론이든 수학으로 쓰여지는 순간 가정이 맞다면 그 이유는 다 맞아요. 그래서 수학을 쓰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언어죠. 학문을 하기에. 자, 이런 책을 쓸 때 유클리드가 가장 골치 아팠을 순간이 언제일 거냐 하면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첫 번째 문장을 쓸 때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정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옳다고 한 것도 없는데 뭔가 하나 써야 되죠. 텅 빈 공간에다가 뭘 써야 했을까요? 자, 이건 이제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유클리드 기하학의 첫 번째 정의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 수학 책에 나오는 문장이지만 그 어떤 철학책보다 그 어떤 종교에 나오는 그 문구보다 더 심오하고 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겁니다.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일단 점을 정의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점을 모으면 선이 되고 선을 모으면 면이 되고 면을 모으면 부피가 되기 때문에 기하학, 모든 도형, 3차원 공간상에서의 모든 것들의 근원은 점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저는 이 문장 보고 정말 재밌었어요. 점은 무엇이다. 보통 그렇게 쓰겠죠. 무엇이 없는 것이다 라고 쓸까요? 정말 꼬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처음부터 부정어를 쓴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마도 무수히 썼다 지웠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몇 년 걸렸을지도 몰라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부정어를 쓴 겁니다. 점은 부분이 없어요. 자,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죠. 현재 그것에 대한 답은 표준 모형, 쿼크, 전자 이런 겁니다. 그것들이 갖는 특징은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쪼개어지지 않는 이유는 더 쪼개어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이 없다는 뜻은 물리학에서도 이 세상 물질의 근원을 다룰 때 정의할 때 나오는 그런 문장이죠. 유클리드가 2500년 전에 썼던 문장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죠. 아마 화가 쉐라죠. 쉐라의 전묘법. 아마 이분은
세상 모든 것이 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 도형의 근원이 점이니까 점만 찍어서 그림 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아낸 사람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거 엄청난 노가다가 들어간 그림입니다. 가서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다 점을 4개월인가 찍었다는데요. 하루 종일 점만 찍었다는 건데. 자, 우리 이야기는 그 다음 철학자로 옮겨갈 텐데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한숨을 쉬시죠? 어서 보신 모양이군요. 네, 이분의 이름은 데카르트입니다. 르네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효시라고 하는 분이죠. 오른쪽에 나온 책은 방법서설이라는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인데 근대 철학의 효시는 근대 과학의 효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를 악물고 읽어봤는데 이 책을 정말 괴롭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중언부언하는 책이에요. 지금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그 중언부언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심하라는 겁니다. 근대 철학의 핵심은 의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1600년대 초에 의심하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죠. 그때는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도 의심하라는 얘기니까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방법서설이니까 방법을 제시해요. 자, 철학을 이렇게 해봐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방법이란 바로 수학적 방법입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적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데카르트의 철학에 나오는 공리, 유클리드 기하학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공리를 세우죠. 우리 모두 그 공리를 암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뭐죠? 데카르트의 제1공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제1공리죠. 그냥 참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어쨌든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을 수학처럼 풀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수학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기죠. 제가 이제 곧 데카르트의 위대한 수학 업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도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첫 줄만큼이나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 배운 거죠, 우리가 사실은. 아름답지 않으세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심오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좌표계라는 겁니다. 좌표계. 좌표계란 것은 공간에서의 한 점을 X, Y, Z라는 세 개의 숫자로 나타낸 거죠.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점을 기술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데카르트의 인류 감각입니다. 데카르트가 유클리드의 기하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점을 집어낸 거예요. 점이 핵심이에요. 점을 숫자로 쓰자. 점을 숫자로 쓴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수학을 좀 거칠게 정리하자면 수학의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서양의 수학과 동양의 수학이죠. 서양의 수학은 주로 기하학이에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진 기하학이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이죠. 그들이 기하학을 공부한 이유는 실용적 목적이 아니라 기하학에 나오는 도형들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거죠. 천상의 물체들은 다 도형적인 그런 완벽한 구나 완벽한 원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는 도형의 세계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신의 세계 이상의 세계였던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수학은 동양의 수학인데 여기서 동양은 우리 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와 이슬람을 얘기합니다. 인도와 이슬람의 수학은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개발됐고요. 대수학이라는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도에서 0이 발견되고요. 0을 발견해내죠. 그리고 미지수 X를 이용한 방정식도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 분야를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수학을 하나로 융합시킬 수단이 필요한데 동서의 융합이자 수학의 융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형을 숫자로 쓰면 돼요. 그것이 바로 좌표계죠. 그래서 도형을 점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X와 Y로 된 점의 집합을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융합적인 개념이고 이제부터 사람들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쓰고 연립해서 근을 구하면 되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공간상의 도형이 숫자가 된 거고요. 곧 물리학자들이 이 공간상의 도형을 쓴 수식을 운동을 기술할 때 사용할 거고 그 수식을 구하면 문제를 다 풀었다고 주장할 거고요.
그 수식을 주는 미분방정식을 찾으면 그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물리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근대의 철학뿐만 아니라 근대의 과학이자 근대의 수학을 열었던 위대한 수학자죠. 이자 철학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물리학으로 갈게요. 이제 물리학으로 갈 단계가 됐어요. 물리학의 핵심 철학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입니다. 이걸 보시고서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고요. 요즘 학생들은 이거 보면은 아, 이거 그 전설에 나온다는 그 게임이군요. 이거 스타크래프트죠. 전설 속에 나오는 게임입니다. 화석에서 발견되는 거죠. 자, 게임을 밤새 해보셨나요, 혹시? 안 하신다고요, 이런 거? 게임을 밤새 하는 자녀를 보신 적 있죠? 막 속이 터지잖아요, 보고 있으면. 자, 게임을 밤새 해보면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게임과 내가 한 몸이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폭탄 날라오면 막 피하고 그럽니다. 진짜인 거로 착각을,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괴상한 괴물들이 실제할 리가 없으니까 가상의 세계에 임에 틀림없지만 이게 진짜 존재한다고 인간은 착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완결된 세상으로 보여서 그래요. 하나의 우주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신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인간이 만든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죠. 월급 받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란 뜻인데, 자, 이렇게 하나의 세상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일단 수많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걸 게임 전문 용어로 유닛이라 그래요. 유닛. 많은 유닛들이 있죠. 그다음 유닛들이 지금은 정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움직여야 될 텐데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데카르트가 필요합니다. 각 유닛들의 위치를 x, y 두 개의 숫자, 좌표로 나타내고 그 숫자가 바뀌는 것이 물체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숫자의 바뀜이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하게 된다면 그거는 가상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자, 숫자로 된 게 되게 중요한데 숫자가 되면 뭐든지 숫자가 되는 순간 컴퓨터가 그걸 처리할 수 있어요. 컴퓨터라는 말은 컴퓨트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컴퓨트라는 동사는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건, 숫자로 쓸 수 있는 건 다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가상의 세계, 컴퓨터 게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다 실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실제하는 이 세상이 저 게임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도 유닛이죠? 이런 거 다 유닛이에요. 다 유닛입니다. 여기도 다 위치를 기술할 수 있죠? X, Y, Z 좌표로 기술할 수 있어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좌표가 바뀌는 거죠. 숫자들이. 그런 식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제가 그냥 것이라고 할게요. 모든 것들의 위치를 전부 다 우리가 숫자로 바꿨다고 합시다. 그 모든 숫자를 컴퓨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그 컴퓨터가 굴러가죠. 그러면 이 컴퓨터 안의 세상과 이 우주가 얼마나 다를까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물리학자들의 사고방식에 좀 더 다가오신 거예요. 물론 다를 겁니다. 다른 것만큼 또 뭔가 찾아내서 또 숫자로 바꾸고 또 집어넣죠. 이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같아질 때까지. 그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걸 구하려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수학 전체가 이걸 가리키는 거죠.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함수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다음에 근의 공식, 근 풀고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과 적분을 다 배우는 거죠. 그 모든 수학 전체가 다 이걸 우리에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가. 그래서 이 우주가 굴러가는 법칙은 게임으로 얘기하면 알고리즘인데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 한 줄로 기술된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우주를 기술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선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비과학적인 표현이죠. 자연스러운.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아, 자연스럽다 하고 그냥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질문을 하거나 쳐다보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자연스럽구나 하시면 돼요. 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상한데? 그러시면 돼요. 실제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왜 자연스러운 것이 중요하냐면은 2500년 전에는 정지한 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이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왜 그러지? 그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달이 계속 움직입니다. 태양도 움직이죠. 중세 시대에 그것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예요. 천사가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즉 무엇이 자연스러운지가 그 이후의 법칙을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의 과학 체계에서는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갈릴레오가 한 이야기고요. 이걸 제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옳다면 이제는 속도가 변하는 게 우리의 기술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물통을 밀었을 때 보신 저 운동,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지금 한 질문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라 그래요. 이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 건데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풀려고 한 달치 식량을 어깨에 짊어지고 동굴로 들어가셨어요. 앉아서 막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맞다. 오늘 저녁 때 친구랑 술 먹기로 했는데 나가야 되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쵸? 이런 중요한 문제를 푸는데 뭐 그런 술 먹는 일 따위 아, 올 여름엔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런 거. 무슨 말인고 하니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보려고 실험을 하는데 여기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중력. 또 뭐가 있죠? 바닥이 있잖아요. 원래 이런 답들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말 안 하시는데요. 이런 답들이 나오면은 이건 이제 일상적인 답이고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좀 스케일이 커야 돼요. 뭐가 지금 쓸데없는 거냐면은 이 지구가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우주 전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찾고 있는데 이 하찮은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보다도 적어도 한 태양계 정도는 밀어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태양계를 싹 없애버려요. 빈 공간이 확보가 됐죠. 거기다가 저 물통을 놓고 이제 살짝 밀어보는 거죠. 그럼 물통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동영상에 나오지만 영화 그래비티의 한 장면이죠.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멈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죽죠. 멈출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저 도는 것도 멈추지 못하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우주에서 자연스러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 물체 자신이 자신을 멈출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물체 몸을 반으로 나누거나 자기를 잘라서 한 부분을 던지거나 제3의 물체가 자기한테 와서 뭘 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얘기죠. 자, 또 하나의 수학은 동양의 수학인데 여기서 동양은 우리 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와 이슬람을 얘기합니다. 인도와 이슬람의 수학은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개발됐고요. 대수학이라는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도에서 0이 발견되고요. 0을 발견해내죠. 그리고 미지수 x를 이용한 방정식도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 분야를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수학을 하나로 융합시킬 수단이 필요한데 동서의 융합이자 수학의 융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형을 숫자로 쓰면 돼요. 그것이 바로 좌표계죠. 그래서 도형을 점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x와 y로 된 점의 집합을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융합적인 개념이고 이제부터 사람들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쓰고 연립해서 근을 구하면 되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공간상의 도형이 숫자가 된 거고요. 곧 물리학자들이 이 공간상의 도형을 쓴 수식을 운동을 기술할 때 사용할 거고 그 수식을 구하면 문제를 다 풀었다고 주장할 거고요. 그 수식을 주는 미분방정식을 찾으면 그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물리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근대의 철학뿐만 아니라 근대의 과학이자 근대의 수학을 열었던 위대한 수학자죠. 이자 철학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물리학으로 갈게요. 이제 물리학으로 갈 단계가 됐어요. 물리학의 핵심 철학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입니다. 이걸 보시고서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이고요. 요즘 학생들은 이거 보면은 아, 이거 그 전설에 나온다는 그 게임이군요. 이거 스타크래프트죠. 전설 속에 나오는 게임입니다. 화석에서 발견되는 거죠. 자, 게임을 밤새 해보셨나요, 혹시? 안 하신다고요, 이런 거? 게임을 밤새 하는 자녀를 보신 적 있죠? 막 속이 터지잖아요, 보고 있으면. 자, 게임을 밤새 해보면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게임과 내가 한 몸이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폭탄 날라오면 막 피하고 그럽니다. 진짜인 거로 착각을,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괴상한 괴물들이 실제할 리가 없으니까 가상의 세계에 임에 틀림없지만 이게 진짜 존재한다고 인간은 착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완결된 세상으로 보여서 그래요. 하나의 우주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신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인간이 만든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죠. 월급 받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란 뜻인데, 자, 이렇게 하나의 세상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일단 수많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걸 게임 전문 용어로 유닛이라 그래요. 유닛. 많은 유닛들이 있죠. 그다음 유닛들이 지금은 정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움직여야 될 텐데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데카르트가 필요합니다. 각 유닛들의 위치를 x, y 두 개의 숫자, 좌표로 나타내고 그 숫자가 바뀌는 것이 물체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숫자의 바뀜이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가상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자, 숫자로 된 게 되게 중요한데, 숫자가 되면 뭐든지 숫자가 되는 순간 컴퓨터가 그걸 처리할 수 있어요. 컴퓨터라는 말은 컴퓨트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컴퓨트라는 동사는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건, 숫자로 쓸 수 있는 건 다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가상의 세계, 컴퓨터 게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다 실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실제하는 이 세상이 저 게임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도 유닛이죠? 이런 거 다 유닛이에요. 다 유닛입니다. 여기도 다 위치를 기술할 수 있죠? X, Y, Z 좌표로 기술할 수 있어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좌표가 바뀌는 거죠. 숫자들이. 그런 식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제가 그냥 것이라고 할게요. 모든 것들의 위치를 전부 다 우리가 숫자로 바꿨다고 합시다. 그 모든 숫자를 컴퓨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그 컴퓨터가 굴러가죠. 그러면 이 컴퓨터 안의 세상과 이 우주가 얼마나 다를까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물리학자들의 사고방식에 좀 더 다가오신 거예요. 물론 다를 겁니다. 다른 것만큼 또 뭔가 찾아내서 또 숫자로 바꾸고 또 집어넣죠. 이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같아질 때까지. 그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걸 구하려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수학 전체가 이걸 가리키는 거죠.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함수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다음에 근의 공식, 근 풀고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과 적분을 다 배우는 거죠. 그 모든 수학 전체가 다 이걸 우리에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가. 그래서 이 우주가 굴러가는 법칙은 게임으로 얘기하면 알고리즘인데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 한 줄로 기술된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우주를 기술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선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비과학적인 표현이죠. 자연스러운.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아, 자연스럽다 하고 그냥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질문을 하거나 쳐다보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구나 하시면 돼요. 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상한데? 그러시면 돼요. 실제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왜 자연스러운 것이 중요하냐면은 2500년 전에는 정지한 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이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왜 그러지? 그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달이 계속 움직입니다. 태양도 움직이죠. 중세 시대에 그것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예요. 천사가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즉 무엇이 자연스러운지가 그 이후의 법칙을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의 과학 체계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갈릴레오가 한 이야기고요. 이걸 제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옳다면 이제는 속도가 변하는 게 우리의 기술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물통을 밀었을 때 보신 저 운동,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지금 한 질문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라 그래요. 이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 건데,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풀려고 한 달치 식량을 어깨에 짊어지고 동굴로 들어가셨어요. 앉아서 막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맞다. 오늘 저녁 때 친구랑 술 먹기로 했는데 나가야 되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쵸? 이런 중요한 문제를 푸는데 뭐 그런 술 먹는 일 따위, 올 여름엔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런 거. 무슨 말인고 하니,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보려고 실험을 하는데, 여기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중력. 또 뭐가 있죠? 바닥이 있잖아요. 이런 답들이 나오면은 이건 이제 일상적인 답이고,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좀 스케일이 커야 돼요. 뭐가 지금 쓸데없는 거냐면은 이 지구가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우주 전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찾고 있는데, 이 하찮은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보다도 적어도 한 태양계 정도는 밀어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태양계를 싹 없애버려요. 빈 공간이 확보가 됐죠. 거기다가 저 물통을 놓고 이제 살짝 밀어보는 거죠. 그럼 물통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동영상에 나오지만 영화 그래비티의 한 장면이죠.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멈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죽죠. 멈출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저 도는 것도 멈추지 못하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우주에서 자연스러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 물체 자신이 자신을 멈출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물체 몸을 반으로 나누거나 자기를 잘라서 한 부분을 던지거나 제3의 물체가 자기한테 와서 뭘 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얘기죠. 자, 이것이 운동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수식으로 쓰는 일이 남았는데, 물리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턴입니다. 뉴턴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그 사람의 책, 위대한 책이죠. 프린키피아라는 책입니다.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은 정확히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형태로 쓰여졌어요.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쓴 거죠. 이 책에는 정의가 나오고 공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정의와 공리로부터 모든 가능한 거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정의와 공리가 맞다면 하나도 안 틀리죠. 공리가 3개 나옵니다. 제1공리, 2공리, 3공리. 오늘날 우리는 이걸 공리라고 부르지 않고 법칙이라고 불러요. 뉴턴의 제1법칙,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제1법칙은 저희가 금방 보여드렸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어려운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제2법칙은 F는 ma죠. 그래서 F는 ma. 이제 여러분은 이 식에서 a가 의미하는 바, 여기 왜 a가 나왔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a는 가속도,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죠. 속도가 변하는 게 왜 이 법칙에 나왔는지 아시겠죠? 속도가 안 변하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자연스럽다 그러고, 속도가 변하니까 왜 그러지? 그 이유가 쓰여 있죠. 왼쪽에 F라고 쓰여져 있죠. 힘.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 식은 사실 등호로 되어 있지만 왼쪽이 원인이고요. 오른쪽이 결과, 인과율을 나타내는 식이죠.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속도가 변하는 거죠. 물리학이 좀 다정해지셨나요? 사실 이것만 알면은 다 끝난 거예요. 역학 1년 동안 배우는데 물리학과에서 이거 계속 푸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리를 가지고 변형시키는 거죠. 1년 내내. 이거 한 줄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물리가 저렇게 쉬웠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이제 정체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가속도라고 멋있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 미분이고요. 속도는 위치의 시간 미분이죠. 그래서 미분. 갈릴레오가 이야기했던 우리는 우주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주를 이해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우주의 언어가 바로 미분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법칙은 미분으로 쓰여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X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 손이 여기 있는데 제가 손을 일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손에 데카르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좌표를 줘야 돼요. 좌표를 줘야 갈 거 아니에요. 빨리 주세요, 좌표. 좌표를 줘야 갑니다. X를 구해야 되죠.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X를 구하는 방법은 미분의 역과정이라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그 법칙이 미분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고 우주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적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수능 시험 볼 때 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의 언어가 미분과 적분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우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게임을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게임에서 유닛이 나왔는데 실제 게임의 유닛은 스크린상의 픽셀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유닛은 이런 것들이 유닛인데 이것들은 무언가로 되어 있죠. 이 무언가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남은 겁니다. 즉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죠. 오늘날 이것에 대한 답은 20세기 초 이제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알아냈는데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자는 더 쪼개어지는 부분을 갖고 있지만 편의상 오늘은 제가 원자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손도 원자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원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다시 점요법의 그림인데 확대를 해보면 점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점도 확대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점을 확대해보면 원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원자가 왜 안 보일까요?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작을까요?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나와요. 느낌이 안 오시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혹은 10억 분의 1 미터. 작은 것 같긴 한데 별로 느낌이 오진 않죠? 자, 500원짜리 동전도 원자로 돼 있어요. 근데 원자가 안 보입니다. 지구도 원자로 돼 있어요. 근데 원자가 안 보입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한 소나기에 들어갈 정도로 보이려면 엄청나게 멀리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그렇죠? 지구가 내 주먹 크기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지금 지도를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남아메리카 브라질이 보이네요. 아마존이 보이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여기 여행하다가 땅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위치, 여기 인공위성인데 여기서 지금 땅바닥을 보면 저 동전이 보일까요? 맨눈으로 보일까요, 저게? 저게 보이시는 분은 바로 나사에 취업하시면 돼요. 나사에서 좋아할 거예요. 눈이 망원경이니까. 물론 병원 가보라 그러겠죠. 자, 여기서 지구 표면, 땅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 보이시는 분은 500원짜리 동전에서 원자가 보입니다. 원자의 반지름과 동전의 반지름의 비가 1억 대 1쯤 되는데 그거랑 동전의 반지름과 지구 반지름의 비가 같아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정말 정말 작은 거죠. 느낌이 오세요? 지구와 동전의 관계인 거예요. 어쨌든 거칠게 이야기해서 세상 모든 것은 원자라는 레고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레고 블록을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 바퀴벌레가 되기도 하고 재가 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되기도 하고 뭐 오만 것이 되기도 하죠.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를 원자 수준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생명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CHON 4개의 원자가 99%인데 원자 조성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나 지렁이나 뭐 무슨 뭐 박테리아나 뭐 무슨 유글레나나 뭐 이상한 뭐 파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크기만 다른 거지 원자 수준으로 가면은 원자의 조성은 거의 같습니다. 태양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무언가 불타고 있는데 뭐가 불타고 있죠? 수소죠, 수소. 수소라는 원자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소는 물도 수소로 되어 있죠. H2O.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도 수소가 있고요. 태양에도 수소가 있고 우리 몸도 60% 이상이 물이에요. 여러분 몸도 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수소와 바닷물의 수소와 태양의 수소는 다 똑같은 거죠. 이거 놀라운 사실일 수도 있어요. 20세기 과학이 알아낸 가장 위대한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죽어있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와 생명체의 단위와 천상의 세상과의 물질의 단위는 다 다른 줄 알았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에서 왔고 땅에서 왔고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구가 부서지면 다시 별로 돌아가고요. 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원래 그 먼 옛날 벌써 철학자들이 알아낸 건 아니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의 이런 과학적 내용들을 과학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실험적 증거는 없거든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들은 증거가 없이 생각으로만 했는데 그러니까 사변에 가까운 건데요. 데모크리투스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텅 비어있는 진공, 무의 세상에 원자라는 아주 작고 쪼개어지지 않고 부분이 없는 하지만 영원 불멸하는 입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만나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 이 우주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죠. 원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형상을 이루고 있죠. 그 형상을 보고서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의 모임에 불과한데 여기 어떤 또 원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 원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서 야, 저건 정말 기분 나쁘다. 왜 저러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인간의 그냥 이야기일 뿐 원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의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할 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인간의 어떤 상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철학이겠죠? 이런 거를 주장하고 살아남을 리가 없죠. 고대 그리스에서 바로 신을 부정하는 거니까 이 철학은 철저하게 말살되는 철학이 됩니다. 남지 않아요, 거의. 어쨌든 이 데모크리투스의 철학을 듣고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죠. 에피쿠로스가 아하, 저 정말 재밌는 철학인데 저것이 맞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고요.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교과서에 나오죠. 4글자로 정의돼서 나옵니다. 쾌락주의라 그러죠. 쾌락주의. 상상하실 수 있지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의미도 의도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물론 에피쿠로스는 바보가 아니라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쾌락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려고 하는 순간 아마 이 사회는 붕괴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를 답니다. 본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한테 해를 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하는 쾌락은 이런 거죠. 뭐 책을 보거나 잔디를 가꾸거나 뭐 이런 쾌락을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쾌락을 추천을 하죠. 어쨌든 이들의 철학은 과학은 아니지만 원자를 가정하고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들의 결론이 우리랑 같아요. 과정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함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즉 인간에겐 의미가 필요한데 이들이 기술하는 과학자들이 알아낸 원자로 된 세상에서는 의미라는 것이 딱히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인간이 의미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사피엔스를 보시면 인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을 믿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보통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는데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원숭이가 여기 앉아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껍질을 깔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원숭이 바나나를 뺏어요. 제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원숭이한테는 이걸 10,000원짜리 지폐를 대신 주죠.
그럼 원숭이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고서 그냥 조용히 물러갈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저를 막 물어뜯거나 다시 이 바나나 달라고 막 그럴 텐데, 사실 원숭이가 좀 현명하다면 이걸 가지고 마트에 가면 한 20개, 바나나 20개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죠. 이걸 몰랐던 건데, 그 의미를.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원숭이가 만든 거죠. 이거 종이 쪼가리 맞아요. 이거 종이에요, 종이. 그렇죠? 종이입니다. 파란색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종이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바나나 20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런 상상이죠. 그런 상상을 믿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닌 것이 다른 영장류들이 못해요. 침팬지나 오랑우탄 못합니다. 이거. 우리 인간은 합니다. 그래서 인간 고유의 중요한 특성인데,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거대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나 침팬지도 100마리 정도의 사회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초기, 선사시대 초기에는 그런 작은 집단 사회를 이뤘고요. 대개 그런 집단 사회는 혈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사회예요.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10,000, 10만, 100만 정도의 개체들이 모여서 도시 국가를 이루거나 국가를 이루려면은 이제는 이런 거를 믿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혈연 관계에 있는 개체들과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사회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지금 이 돈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다 믿으시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보셨나요? 마이클 샌델의 저 책을 다들 1장밖에 안 보는 책이라던데, 보시면 여러분 이 책 보고 나서 아 그래 정의가 뭐지 하고 한 줄로 딱 쓰실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의가 뭔지 모르게 돼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사서 보시면서 이 책 보고 나면 이제는 행복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미친 사람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사랑의 답이 있을까요? 인생이란, 보시면 이런 무엇인가 시리즈 책들이 많은데 이런 책의 목표는 다 똑같아요. 왜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이런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좀 충격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를 되게 미워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더 덧붙이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여기 정의, 행복, 사랑, 대한민국 이런 게 상상의 산물이라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지만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사실 분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걸 믿을 때만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고 사는 방법은 혼자 무인도에 사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 혈연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칠게 이야기해서, 항상 그 거친 게 좋은 게 아닌데 그 세상을 이해하는 데 두 개의 체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그냥 사실들에 대한 겁니다. 사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죠. 기분 나쁘세요? 이건 정의롭지 않을까요? 지금 웃으시지만 300년 전에는 기분 나빠했어요. 아주 기분 나빠서 지구가 돈다 그러면 죽였죠. 그것도 불태워 죽였어요. 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죠. 백인과 흑인은 평등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자, 팩트를 다루는 그런 학문을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은 그냥 사실을 다뤄요.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이런 상상을 넣는 순간 보통 안 좋아집니다. 진화론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사실 진화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오로지 인간에 대한 함의만 가지고 분노를 해요. 다른 동물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렇죠? 개와 고양이가 가깝다는 거에서 분노하지 않지만 오로지 인간이 원숭이와 가까운 것만 분노를 했는데, 그냥 팩트인데 거기에 아까와 같이 분노를 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냥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자, 또 하나의 학문 체계가 있어요. 또 하나의 학문 체계, 사고방식이죠. 그거는 상상을 믿는, 상상에 대한 겁니다. 그 상상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의한 것들이고 대부분 엄청나게 오랜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합의한 게, 하루아침에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런 정중한 표현을 쓰고 이런 복장으로 하고 이런 표정을 짓는 것들 다 우리가 오랫동안 합의한 상상의 산물이지만 과학적으로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입증할 수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따지고 들어가면 최후에 가서 부분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없는 최후의 어떤 원자가 나오느냐고 안 나옵니다. 다 상상한 거니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체계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체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계의 대부분은 인문학이 다루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서로 상이한 체계, 이 체계를 모두 다 조화롭게 우리가 알 때에만이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따라서 과학과 인문학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서로 배타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것은 과학의 영역을 인문학이 와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거나 의미가 없는데 인문학, 인간의 영역을, 상상의 영역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까 제가 인종을 이야기했지만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한 인종인 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거는 200년 전 인간들의 믿음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한때 100년 전에 여성은 직업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이 세상의 섭리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그냥 당시 인간들의 상상의 합의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면 상상의 합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민주주의 30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국민이 주인입니까? 하지만 수억 명의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합의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인간의 상상의 합의인가, 과학적 사실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합의에 불과하다면 인간이 원하면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함부로 바꿀 수는 없고요. 바꾸려면 서로 믿어야 바꿔주죠. 서로 신뢰를 해야지만 그 사회는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답을 모르는 것보다, 올바른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광업병소를 수입하자고 했을 때 과학자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광업병소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그럼 과학자들은 답답하죠. 저거를 먹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몇 %야.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요? 비행기를 타면 추락할 확률이 뭐 1억 분의 1인가 그렇죠. 이게 답니다. 과학자로서 비행기는 완벽하게 안전해? 이거 개소리입니다. 확률이 나오겠죠. 사고 확률이 나옵니다. 그걸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그 리스크를, 그 위험성을 내가 짊어질지 말지. 우리 사회는 비행기 정도의 리스크는 짊어지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자동차는 훨씬 더 많은 사고를 내지만 합의가 돼 있어요. 괜찮다고. 담배가 훨씬 더 위험해요. 미세먼지보다. 하지만 합의가 돼 있어요. 타도 된다고. 그럼 피는 겁니다. 광업병소도 합의가 더 중요했던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서양 사회는 빠르게 합의를 하죠. 단 한 명도 광업병으로 죽으면 안 돼. 수입 안 합니다. 우리는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까짓 거 확률 별로 안 큰데 수입하지 뭐 할 수도 있었고요. 아, 그거 안 돼. 우리도 싫어. 하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안전하다는 것이 법칙이다, 안전하지 않은 것이 법칙이다, 내가 과학이고 넌 틀렸고 싸우고 합의 못하는 것이 사실 더 위험한 겁니다. 누구도 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할 때만이 합의를 이룰 수 있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부족국가, 혈연 단위국의 이상의 사회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 단위로 다 쪼개집니다. 우리 인간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인데 혈연을 뛰어넘어서 서로 협력하여 사는 사회를 구축한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인데, 그거를 떠받치는 것은 바로 신뢰에 기반을 둔 합의, 상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도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신뢰가 없는 사회는 붕괴가 되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설득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상의 체계 속에서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행복이라는 상상을 누리며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우주에 적어도 인간이 생각하는 의미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우주를 놀랍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전혀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는 그 특성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특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개체를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지만 때로는 이 우주보다도 인간이 더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